일본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로운 방법을 택할 리 없다. 얼마 전 일본 대사관의 관계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발언에서 덧붙인 말입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인근에 사는 일본 국민들이 될 텐데 일본 정부가 그것을 쉽게 할 리가 없지 않냐는 호소였죠. 하지만 요즘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진정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작년 7월 이후 시작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방일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지역경제의 침체를 초래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생사의 길을 오가던 일본의 지역경제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일본에게 잃어버린 역사의 시작이 또 찾아올 위기가 닥쳐온 곳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일본은 자국의 코로나 확산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도 고투 캠페인이라는 것을 통해 자국민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방편은 당연히 옳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죠. 현재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000명에 이르렀고 매일 3,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그라든 적이 없었지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현재 자국은 코로나 3차 대확산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의 거리에 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얼마 전 시작됐던 일본의 연휴에는 각지의 고속도로와 신칸센이 놀이공원으로 가는 인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홋카이도 등의 일부 현으로 향하는 이들도 상당했는데요. 코로나가 무섭긴 하지만 취소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의 확산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해외에도 알려지며 지금 일본은 제정신인가라는 조롱이 들려오자 스가 내각은 이제서야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염이 심각해지는 지역에 한해서 고투 캠페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또다시 일본 국민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투 캠페인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써서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에 여행을 가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 놓고 이제는 그것을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취소시킨다고 하니 도대체 가만히 앉아서 세금 낭비만 몇 번 하느냐는 비판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공개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그동안 오바마를 믿었던 일본에게 패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친일 대통령이었다는 인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던 것의 결과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였죠.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동아시아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일본을 우선순위로 두어 정책의 갈피를 잡았으며 은퇴 이후에는 2016년 자신이 히로시마에 방문했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저질렀던 전범 행위를 용서한다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기가 단연 높은 것이고 이번에 일본이 바이든 후보를 대놓고 밀고 있는 건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이기에 그와 같이 일본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편찬하여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의 회고록 약속의 땅이 세상의 빛을 보자 이러한 일본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만난 수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고 비정한 인물이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일본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평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동맥경화에 빠져 목표를 잃은 것 같다. 이외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와의 에피소드도 실리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에피소드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분량이었습니다. 오바마에게 일본의 존재감이 이렇게 적은 것이었나? 일본인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친밀감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일본은 스쳐 지나가는 나라 중 하나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동맥경화에 빠진 것처럼 답답한 나라 라는 부정적인 인상으로 남아있으니 그의 열렬한 팬이었던 일본인들은 인지부조화에 빠진 상태이죠. 하지만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적한 일본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괜한 한국을 끌고 와서 한국을 우익 네티즌들의 분풀이 상대로 쓰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죠. 이 기사는 한국이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말문을 엽니다. 특히 한국은 각종 민주투쟁 이후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국가로 우뚝 섰지만 일본은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독재 국가라며 깔본다고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짠다는 것이죠. 기사에서는 실제로 일본이 오랜 기간 자민당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설명합니다. 법치주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신뢰, 정책의 효율성과 퍼포먼스, 사회-경제적 안정성 등 외형적으로 보이기 어렵고 랭킹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민주국가의 성숙도를 판가름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인들은 일본이 이러한 요소에 뛰어난 것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타국, 타민족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지적합니다. 일본을 외형적 순위나 기준으로 판가름하기 전에 내실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도 덧붙이죠.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에서는 아시아 자유민주주의 맹주라는 우월감에 빠진 한국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대놓고 한국을 비꼬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의 댓글에는 한국을 비꼬는 우익 네티즌들의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사상이에요. 올림픽 입장 알파벳도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 코리아를 꼬레아로 바꾸려고 심각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죠. 일본의 정치에도 각종 부정적인 요소들은 많지만 그 이상으로 다양성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는 다양하고 풍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500년간 다른 나라의 속국이며 조공을 바쳤던 국가는 성숙도도 이토록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실감되네요. 라며 한국은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뒤통수 맞은 하프리를 자기들끼리 가상의 적을 만들어 섀도우 복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최근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경계하며 이제 일본이 형님 행세를 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얼핏 보면 자아성찰로 보이지만 한국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써내리고 있죠. 최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북극권에 진입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이를 경계하는 주변국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북극권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고 있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2012년 이후 북극해 일대에서 해군 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은 2018년 나토 훈련을 위해 북극해 일대에 항공모함을 파견하였으며 중국 해군은 2015년 함정 5척을 북극해 일대에 진입시킬 정도로 이 일대에서는 강대국들의 군사행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자국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해상자위대를 북극해 일대에 파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일본만큼은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은 공식적인 군사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냉전시대 종식 이후 각종 생화학 테러에 대한 대비로 미군이 백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의 경우 공식적인 군대 자체가 없기에 미국처럼 다른 나라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백신 개발마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죠. 즉,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번 코로나 시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 내 코로나 확산을 일부러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무서운 의심까지 드는 지경인데요. 이렇게 일본의 야욕이 점점 커질수록 일본과 이웃한 우리나라는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과 쿠릴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얼마 전 T-72 기갑 전차를 쿠릴 열도에 배치하여 일본을 대놓고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최근 울릉도에 신공항을 짓는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본의 극렬한 반대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울릉공항 건설 추진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말이 일부에서는 나올 정도로 찬반 토론이 격렬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일본을 열받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세금값을 한다 생각한다. 얼마 전 국제수로기구에서 동해를 일본해가 아니라 단순 부호로 표기한다 발표한 데 이어 유럽의 최고 명품 수제 지구본 제작 기업인 조폴리 지오그라피카는 올해 8월부터 생산되는 지구본에 일본해라는 명칭을 지우고 동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한반도 말고도 대한민국에 힘이 미치는 영토가 생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남극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남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땅이지만 그 크기는 한반도 면적의 60배, 전 세계 대륙 면적 중에 5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극에 속해 있는 자원은 그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또한 미지의 대륙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높은 남극이 현재는 어느 국가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약속입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남극 조약이 체결되면서 인류 모두가 소유한 자산으로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남극의 일부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소유권이 생기는 국가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과연 남극 대륙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역시 남극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점점 남극에서의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대한민국을 대변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남극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남극에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생길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연구 목적으로 남극에 수많은 연구기지를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양질의 활주로와 첨단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경쟁적으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남극 기지 안에 스타벅스, 이탈리아는 피자 전문 요리사까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에 질세라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 2개의 남극 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2곳입니다. 이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남극에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용하는 나라들은 1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남극에 대한 의지가 남달리 느껴지는군요. 한국은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시작으로 2002년 북극 다산기지, 2014년 남극 대륙 동쪽에 장보고 내륙기지를 세웠고 최초의 생선인 아라온호도 진수하여 극지 탐험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최초의 극지역 연구기지인 세종기지는 남미의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서 도착할 수 있는 킹 조지 섬에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지인 장보고 기지는 호주 시드니에서 호바트라는 도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완공됐죠. 장보고 기지는 남극 대륙에서 떨어진 킹 조지 섬에 지어진 세종 기지와는 다르게 남극 본 대륙에 지어진 첫 번째 기지입니다. 나름 최근에 건설된 만큼 시설이 매우 좋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이웃 이탈리아 기지에서 자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과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북극 상공 제트기류의 하강이 미국 북동부의 폭설을 불러왔다는 커튼 이펙트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또한 남극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하여 해수면 변동을 예측하고 남극 미개척 내륙에 우리만의 탐사 루트를 찾는 K루트 탐사에도 나서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남극 개발에는 첫 쉐빙선인 아라온호의 항해 능력도 함께했습니다. 1m 두께의 얼음을 연속적으로 깨면서 시속 5.4km로 항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꽁꽁 얼어붙은 극지에서 이런 성능을 발휘하려면 선체도 무쇠 덩어리처럼 튼튼해야 합니다. 일반 철판이 아니고 고강도 특수강을 사용한 4cm 두께의 앞머리 부분은 군함의 철판 두께인 2cm를 상회하죠. 아라온호는 쉐빙선이면서 해양 연구선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직접 외부와 통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활주로를 다른 나라에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기지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인프라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접근성이 어려워 대원들의 생필품 반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국의 활주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타국의 항공기와 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8kg의 화물만 반입할 수 있다고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12년경 장보고 기지에 1.8km 길이의 활주로를 지어 소형 제트기 여객기 등 모든 항공기가 사시사철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해수부에서 운영 및 유지 비용 부담으로 건설 사업을 포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뜸을 들이고 있는 사이 인근의 이탈리아 측 남극 기지에서 활주로를 짓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활주로를 지을 명분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위성 장비를 이용해서 사시사철 이용 가능한 길이 1.8km의 활주로 부지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남극에는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한 활주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에게는 비중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한 외국 전문가는 이는 남극 프로그램에 현격한 기능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이고 과학 연구를 혁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항공, 운송 능력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장보기지 등 대한민국이 활주로를 지으면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4개의 기지를 운용 중에 있지만 무인이거나 폐쇄한 곳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남극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전용 활주로가 건설되는 것이 아닐까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먹을거리입니다. 연구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1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라면입니다. 한국인들이라면 라면을 쉽게 잊기는 힘들죠. 특히 1년 내내 칼바람이 부는 남극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우리는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을 때 편하게 집 앞의 편의점에서 사오거나 마트에 가면 됩니다만 남극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형마트 쇼핑, 온라인 구매, 집 앞 편의점도 남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외부로부터 보급받아서 지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활주로가 없어서 화물 중량에 제한이 있는 한국은 조금 아쉽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장보고 기지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뉴질랜드와 4,300여 킬로미터, 가장 가까운 기지인 미국 기지와도 4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고립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식자재, 연구장비, 연료, 기지 유지 물품 등을 제때 무사히 보급받는 것이 장보고 기지의 1년 월동 생활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보관하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남극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음식물이 많이 전달됩니다. 통조림이나 건조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고기나 김치 등 필수 음식들은 얼려서 오게 됩니다. 라면의 경우는 어떨까요? 라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렇게 보급을 받다 보니 기지에서 먹는 라면 중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라면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다행히 라면 제조사의 말에 의하면 라면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몇 달은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또한 남극의 특성상 기지에서는 신선한 채소가 귀합니다. 그렇다고 기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사올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기지는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곳을 만들었죠. 식물 공장이라고 부르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수경 재배로 쌈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추, 깻잎, 무순 등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녹색이 간절할 때 대원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극에서는 많은 연구자들과 그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유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패권국들이 남극에서 벌이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패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남극 연구에 더 많은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의 엘리트 연구자들도 모이는 만큼 그들과의 교류도 많아져야 한다고 하죠. 이제 저의 생각이자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인프라 건설의 최강국입니다.
또한 남극 대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복권과 같은 곳이라고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남극에서의 대대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사이에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확대해 나가며 남극 대륙에서의 패권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하루속히 남극 할주로 건설 투자를 통해 그들보다 한 발 앞지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그 결과도 먼저 가져가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도 극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